네 번째 인물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즈입니다. 1871년생인데 1958년에 돌아가셨어요. 간단히 그의 생애를 보면 1894년에 일본에서 독일계 미국인 알버트 피터즈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이름을 러시안 이름에서 러시아주인데 이분이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름을 알버트 피터즈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 뜻은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니까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이름을 피터즈로 바꾼 거예요. 마침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루미스라는 목사가 권서, 그러니까 성경을 판매하는 판매사항이 필요했는데 이 피터즈를 고용을 해서 한국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피터즈는 굉장히 언어에 뛰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개종하는 순간에 빨리 영어를 배워서 한 6개월 만에 영어를 배워요. 이제 그 언어 능력을 보고는 한국에 파송하면 또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이제 권수로 잘 활동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즈가 한국에 와서 96년에 한 1년간 한국을 전라도까지 이제 쭉 전국을 돌면서 한국어를 마스터를 해요. 1년 만에 한국어를 다 배우고 그것을 본 이제 한국에 있던 언더우드나 몇 사람의 선교사들이 구약을 번역하려고 막 시작하던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피터즈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도 지금 다 잘하고 또 1년 만에 한국어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시편을 히브리어에서 한국으로 번역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98년에 드디어 시편 차료라고 하는 시편에 우리가 151편이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하여서 이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데 번역이 아주 좋아요. 그 번역을 지금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피터즈가 히브리어에서 바로 중간 언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한국말로 근데 특별히 시잖아요. 시. 운문의 번역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이나 아가서나 이런 번역은 피터즈가 잘 하게 됩니다. 피터즈의 그런 능력을 보고 언더우드나 마펫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거기 가서 구약 공부를 엄청 잘하겠죠. 신학교 교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넘버 1 탑 스튜던트가 되는 거예요. 졸업에 할 때 1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들이 남아서 교수가 되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이 공부한 이유가 목사가 될 이유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수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졸업할 무렵이 1901년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이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미국 영이니까 결혼한 러시아인이 이제 국적은 러시아인이잖아요. 피터즈가 러시아인이 결혼을 해서 그 국적을 받으려면 필리핀으로 가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일단 오지 않고 필리핀으로 먼저 갑니다.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1년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이유는 1902년에 아펜젤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목포로 가다가 배 사고로 선박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터즈가 한국으로 이게 전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첫 아내가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피터즈는 오랫동안 목회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재혼한 이제 에바 필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는데요. 여자 의사와 결혼하여서 두 분이 재령에서 선교하고 피터즈의 기여는 처음 시편 차료를 번역한 것과 중간에 많은 선교 활동 그리고 개역 번역 38년에 완성이 되는 성경전서에서의 구약 부분을 담당한 선교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피터즈가 한국에 왔을까? 피터즈는 현재 우크라이나 도시인 드니프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 도시가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부에서는 피터즈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죠. 당시에는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리고 그는 러시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름은 아이작 프럼킨이었고 1870년대 그 드니프로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러시아에서 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주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아메리칸 주들이 그곳에서 많이 오게 되고 이분의 생각은 나는 일자리가 좀 더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미국으로 가면 일자리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인도네시아 정도에 왔을 때 이제 소문에 가면 호주에도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또 다른 소문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러시아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나가사키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터즈를 만났고 또 루미스를 만난 거예요. 어쨌든 피터즈는 러시안 주였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주로 미국인으로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주, 그러니까 러시안 주에서 아메리칸 주가 된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러시안 주로서 일을 했고 한국에서 마지막 몇 년을 보낼 때는 그 전에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왔는데 나이가 많아서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다시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피터즈는 자기가 평생의 이제 그 과업으로 삼았던 구약 한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월급을 절반을 받아도 좋으니까 한국에 보내달라고 선교본부에 간청을 해요. 그래서 적은 월급을 받고 한국에 와서 한 5년 이상을 일을 하면서 구약을 완성합니다. 피터즈는 대단히 참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병원에 기부도 많이 하고 지금 순천에 가면 여수에 가면 애양원 있잖아요. 그곳에도 병동을 하나 기부하고 그래서 곳곳에 병원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아내가 의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는 또 세브란스에 병동을 기부하고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합니다. 유대인 박해, 포그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그롬이라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한 인간이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호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일본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고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권수로 파송되었다가 또 시편을 번역하게 되고 물론 구약을 한국에서 처음 번역하신 분은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공부라는 책이 1892년에 나와요. 시편 자료는 98년에 나오니까 6년 앞서서 6년, 5년 앞서서 두 권의 구약 공부가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구약 번역자는 아니에요.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새로 연구해 보니까 존스 목사님이 먼저 구약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스크랜턴 아펜젤러, 특별히 아펜젤러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잡지에 구약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발췌. 그리고 이제 시편 자료도 발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발췌 성경으로서 구약 번역의 최초의 그 번역자는 존스, 두 번째는 아펜젤러, 세 번째가 피터즈.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반도에 와서 권수를 하다가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고 한국인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편을 번역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시카고에서 가서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재파송이 되어서 또 평생을 한글
구약 번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박해가 어떻게 한 인간을 한국에서 일하는 유대인으로 만들었던가. 1904년에서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흔히 이제 일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미국이 해서 결국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반미주의의 한 원인 제공을 바로 러일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그러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절반의 진실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한 그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말한 러시아에서의 그 박해를 피해서 대부분 이제 뉴욕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원래 유럽에서 그런 뱅크 시스템에 뛰어났던 이 유대인들이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파이낸스를 하는 분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이 러시아를 이렇게 패퇴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그것이 전쟁 비용의 약 절반을 유대인들이 지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채권으로 해서 나중에 받는 거지만은 그래도 일단 일본은 그 자금으로 전쟁을 수행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역할을 주도한 분이 제이컵 헨리 쉬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난 미국계 유대인인데 비즈니스맨이고 뱅커였어요. 뉴욕에서 이제 은행을 한 분인데 아메리칸 주이시 커미티를 조직한 분이고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철도 사업 등을 재정을 지원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군비를 된 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안 짜르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고, 우리가 알듯이 러시아 혁명이 17년에 일어나잖아요. 1907년에. 그 다음 이제 십몇 년 후에 이제 러시안 짜르 시스템이 무너지는데도 역시 그 마르크스라든지 또 이런 러시안 주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제이컵 쉬프가 준 돈의 양이 약 200밀리언 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 5 빌리언 달러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이 그런 이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그레이트 게임, 그래서 부동항을 얻으려던 러시아의 노력이 좌절이 되고 영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이 하나의 그 블락이 되어서 러시아, 중국의 세력을 막았기 때문에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싸움이었거든요. 이 러일 전쟁이. 이제 그것이 발전하여서 결국 한국은 1945년, 50년에 분단이 되고, 그 위에 이 냉전 체제가 1990년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1905년, 4년, 5년 이 러일 전쟁 시기에 활동한 분이 제이컵 쉬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과 일본의 이 미룰 관계는 1910년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대결을 하면서 결국은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이 만나고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중간에 한국은 분단이 되고, 그 분단된 상태에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싸움 속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 한국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언론이 과연 이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러일 전쟁을 지원하는 이런 관계를
지정학의 관계를 역학 관계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1899년부터 황성신문에 유대인에 대한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실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박해 사건들이 거의 매달 한 번씩은 실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1903년이면 특히 많은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국 건설 운동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1890년대 후반부터 유대인들의 그런 사정, 그 러시아에서 박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미국 유대인들이 얼마나 일본을 도우는지는 극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점차 식민지로 가면서도 여전히 언론 보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동조적이고 연민을 표현하고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터 데이비스 타운샌드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아메리칸 유대인 비즈니스맨인데요. 인천에 34년을 살았습니다. 그 아내는 일본인 미치오라고 하고요. 2명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타운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경인선, 서울 인천 간의 철도를 놓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에서 그 석유를 수입하는 일을 이 타운샌드가 합니다. 그래서 개화기 사진을 보면 그 물장수들이 쓰는 물통이 양철통이에요. 그 통이 뭐냐면 바로 스탠다드 오일 그 석유통이에요. 그것이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물장수들이 전부 스탠다드 오일 그 깡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물을 이제 하는 데는 스탠다드 오일이 석유만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고 물통도 제공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대한매일신보를 편집한 영국계 유대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친한파로서 일본을 비판하고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는, 그래서 한국을 가장 사랑한 영국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니스트 베델이었습니다. 한글판도 있고 대한매일신보는 또 국한문판도 있으니까 민중을 위해서 순 한글판까지 발행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죠. 예, 지금까지 7명의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많은 기여를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죠. 예, 물론 맥 레오드 같이 좀 황당한 분도 있었고 또 쉬프 같이 일본을 도와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초기 개항기 일제 식민지가 오기 전에 이런 다양한 유대인들이 한국과 접촉하고 만났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미 140년, 150년 혹은 규철 앞으로 따지면 상당히 더 오래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